이번 학기에 우리가 과연 뭘 학습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보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이라는 건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이 분석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빅 O라는 걸 표기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빅 O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입력 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뭐 정수가 들어가는데 정수에 따라서 이제 뭔가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얘는 보통 지수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소수 판별 문제라든지 영일 배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방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지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보통 ON 제곱, N 로그 N, 뭐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비교를 나타낼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N, 이렇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제 재기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재기 호출 트리를 그려보고 그 트리의 노드 수를 분석해 볼 수가 있고, 또 공간 복잡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기 호출 트리의 깊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이만큼 함수 스택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간 복잡도 비용에 이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재교추 트리의 노드의 수는 만약에 각 노드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일정하다. 그럼 곱하기 그 노드 수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기 알고리즘들 중에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은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블랙박스 형태로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적인 알고리즘들은 분석할 때 조금 복잡하죠. 확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 문제에서는 이제 반대자 논법을 써가지고 얼마만큼의 최소 비교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할 때에는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하냐, 인접 리스트를 표현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고, 대추적 기법의 경우에는 얼마나 배제될지 알기 어렵고요. 또 같은 문제인 경우에도 주어진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배제될 수 있고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몬테칼로라는 알고리즘 이용해서 주어진 입력을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배제하는지를 랜덤하게 미리 파악해 보고, 아, 많이 배제되는구나, 이때 실제 대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 분석과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들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 설계 기법의 기본은 전수조사하는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정보, 탐욕적인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 두 종류가 있고, 대추적, 분기안정법, 그리고 근사 알고리즘, 휴리스틱 기법. 그러니까 보통 MP,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근사 알고리즘을 써야 되겠고, 또 문제를 해결할 때 확률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정렬이 그랬고, 빠른 정렬을 응용한 R셀렉트가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요. 이 MP 이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늘 새겨둬야 되는 건, 한 문제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문제들을 만나면 이 유사한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해 본 문제는 아닌지, 또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변환해서 해결할 수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P와 MP 얘기고요. P와 MP 얘기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난 문제가 다루기 힘든 문제인지 아닌지, 즉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들을, 여러 문제들을 살펴봤죠. 정렬 문제, 선택 문제,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문자의 매칭 문제, 그래프 관련 문제, 최단 경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봤고요. 그래프 이론과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들, 또 그래프를 탐색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BFS와 DFS. 그리고 BFS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BFS 쓸 때 뭘 써요? P4Q를 쓰죠. 근데 이제 P4Q를 쓰지 않고 이제 우선순위 Q를 써가지고 거의 BFS인데 조금 조사한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응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알고리즘의 정확성은 증명을 잘 안 하는데 특히 전수조사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알고리즘만 잘 만들면 모든 경우를 조사하기 때문에 답이 틀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수조사 자체를 잘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탐욕적인 알고리즘은 꼭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하냐? 발레, 이게 틀렸다는 걸 오히려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발레만 하나 찾으면 틀린 거고요. 그런데 실제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탐욕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주로 모순에 의한 증명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증명 방법에서는 귀납법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귀납법, 모순 증명. 그리고 모순 증명에서는 주로 익스체인지 아규먼트 해가지고 얘와 얘를 바꿨더니 모순이 되더라.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알고리즘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은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선택해야 되겠죠.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리즘 훈련할 때에는 항상 can we do better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들어 놓고도 이거보다는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알고리즘, 내 코드를 조금 더 리팩토링하는, 조금 더 좋은 코드로 바꾸는 그런 훈련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비고라는 시간 복잡도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지 입력 크기가 작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고는 최악의 경우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게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응용에 다루는 데이터들은 되게 작을 수 있습니다. 뭐 마인스위퍼 게임을 만드는데 뭐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9x9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아무리 나쁜 알고리즘 써도 게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크기를 늘 잘 생각해야 되겠고 이제 이 비고 분석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거지 다중 변수 비고 또 입력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요구하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에 맞게 세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n제곱 알고리즘을 만들 거면은 정렬을 수백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렬은 n로그 n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 만들면서 n 플러스 n보다 느린 알고리즘 만들 거면 BFS와 DFS를 몇 번을 수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BFS, DFS는 n 플러스 n, O n 플러스 n 성능이니까 이제 내가 목표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내가 아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제 얘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이제 늘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들을 특히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그 다음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더라도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할 때는 순서가 중요할 수가 있다. 괜히 전수조사 해놓고 답을 모은 다음에 또다시 정렬해가지고 요구되는데 출력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답이 나오게끔 조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중복된 거를 조사하지 않게끔 조사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사전 처리가 가능 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렬해서 사전 뭔가 전수조사 한다든지 뭔가 미리 사전 처리한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조금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냐? 반복문으로 구현 가능하면 당연히 반복문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입력에 따라서는 5번 포르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복문 갖고 못 만드는 거죠. 이때는 이제 재기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기함수로 그 전수조사 알고리즘 만들 때는 종료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을 잘 이제 해야 되겠고 재기 호출하는 수를 또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노트에 보면은 LIS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2번 나갔는데 얘를 한 번 이제 재기 호출하는 코드를 반복문을 통해서 한 번 호출하는 형태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인자를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메모이제이션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 호출에서 변하는 인자수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 구하는 값의 범위가 작으면 전수조사하지 말고 답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답을 이 입력이 만들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세 자릿수 짝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경우를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100을 만들 수 있는지 101을 만들 수 있는지 104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더 빠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실제 그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만 재기조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재기함수로 만들지 않고 BFS나 DFS를 이용해서도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BFS를 이용하는 것과 재기함수 이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구조체를 안 만드는 거죠. 재기함수로 구현하면. 예. 그 입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거를 내가 그 BFS로 하려 그러면 구조체를 정의해 가지고 노드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고 이제 DFS로는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DFS 하는 건 이제 그 재기함수를 이용하는 거랑 이제 방법만 차이가 있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구조체를 근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BFS는 만드는 걸 어려움을 안 느껴. 그럼 차라리 BFS로 전수조사하는 거를 훈련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하는 경우 수가 많으면은 이제 근데 해봤자 뭐 n제곱이야 전수조사하는 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할 정보 이용해서 n제곱을 n로그 n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경우의 수의 입력 크기에 지수식에 비례하면은 분할 정보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적 프로그램이나 대추적이나 분기안전법이나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중복해서 조사하는 게 많다. 그러면 이제 메모이제이션 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메모이제이션 하는 대신에 점화식을 구해 하향식 대신에 상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제 태블레이션 방법이 되겠고 태블레이션으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최적화 문제는 어떤 원칙을 만족해야 돼요? 최적 원칙을 만족해야 돼요. 최적 원칙이라는 것은 문제의 부분 사례 문제가 또 최적화된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원칙이 적용이 되는 문제들은 태블레이션에서 이제 버텀업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추적 또는 분기 한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가지치기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추적할 때는 프로미싱 함수, 유망 여부를 조사하는 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추적 하지 않더라도 일반 전수조사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하게끔 프로그램 짜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대추적 알고리즘 만들지 않더라도 그 전수조 알고리즘 만들 때 불필요한 경우는 조사하지 않게끔 종료 조건을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안전법은 최적화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고, 분기안전법을 이제 적용하려면 실제 구조체를 만들고 내가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분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문제를 같은 유형의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분할 정보를 할 때는 몇 개로 분할되냐, 규모가 어떤 수준으로 작아지냐, 또 모든 소문제가 같은 크기로 줄어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소문제들 해결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큰 문제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분할 정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반반 나누고 이 반반을 결합해서 해를 구하는 게 n제곱이야. 그러면 n제곱이 돼요. 어차피 n제곱이었으면 분할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했을 때 이 분할된 걸 결합해서 답을 구하는 그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분할 정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좀 넘어가고, 선택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게 토너먼트를 이용한 문제 해결. 기본적인 토너먼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프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인접 리스트가 더 좋고 어떤 문제는 인접 행렬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 문제 만났을 때 자유롭게 인접 행렬로도 풀 수 있고 인접 리스트로 풀 수 있어야 되겠고, 문제에 따라서는 더 적합한 그 자료 구조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BFS와 DFS는 여러분들이 쓰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에서 BFS, DFS 때는 비지트 배열이 필요 없지만 그래프는 항상 비지트 배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기에서 다시 방문한 걸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겠고, 최단 경로 문제는 비가중치 그래프는 BFS로 해결하면 되고, 가중치 그래프인데 가중치가 다 양수야. 그럼 뭘로 해결하면 돼? 다익스로 알고리즘 해결하면 되겠고, 다익스로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뭘 써요? 우선순위 큐를 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실제 다익스로 알고리즘들은 게으른 다익스로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노드들을 제거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넣기만 하는 형태로 해요. 그렇게 해서 분석해봤자 시간 복잡도는 차이는 안 나요.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제 Q에 유지하는 값들이 많으니까 성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 주기가 없는 음의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들은 플로이드 워셜이나 벨맨 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음의 주기를 어떻게 판단하냐. 음의 주기를. 벨만과 포드는 간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간선을 원래 그러면 단순 경로이면 최대 경로가 n-1까지예요. 경로의 수가. 그러면 n까지 구해가지고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 음의 주기가 있는 거고, 얘는 플로이 워셜은 이제 간선수를 기준으로 동적 프로그램 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는 노드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다 구한 다음에 A에서 A로 가는 그 경로가 음수가 되면 음의 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최단 경로와 웹판원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고요. 웹판원 문제는 모든 노드를 다 거쳐가야 되겠고 출발 노드로 되돌아와야 되겠고, 웹판원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출발 노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노드부터 시작해도 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관련된 특히 그 최장 신장 트리 문제에서는 그래프에서의 컷 개념, 그거 잘 이해해 두시면 그래프 문제 풀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더블 크로싱 레마, MT 시오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프림, 크루스카를 이용해서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할 수가 있고, 프림은 우선순위 큐를 쓰고요. 크루스칼은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 씁니다. 그리고 이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는 크루스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는지 살펴볼 때 쓸 수 있고, 여러 응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쿠르스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쿠르스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는 게,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해요? 작은 거를 큰 거에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크기를 갱신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그걸 안 하게 구현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와 MP 이야기가 있고, 요 얘기는 오늘 했으니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알고리즘, 합병 알고리즘. 가장 대표적인 분할 정보 알고리즘은 머지 소트예요. 머지 소트. 반 나눠서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 구할 때 스퀘어 멀티플라이라는 제곱, 거듭 제곱하는 알고리즘이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렬 알고리즘 중에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몇 안 되는, 자주 사용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피봇의 선택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제 얘를 응용한 게 R 셀렉트가 되는 거죠. 범용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R 셀렉트가 되겠고, 그래프와 관련돼서는 BFS, DFS, 그리고 DFS 응용 중에는 위상정렬을 알아두시면 활용할 수 있어요. 위상정렬. 그래서 그래프에서 방향 그래프를 소팅하는 거죠. 방향을 이용해서 소팅하는 거죠. 근데 얘는 답이 하나가 아니죠.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익스러 알고리즘, 플로이 워셔 알고리즘, 프림 크루스칼 알고리즘, 그리고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엔 KMP, 그리고 세그멘트 트리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기억해야 될 문제는 선택 문제.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고, 최단 경로 문제, 그리고 이제 MP 완전 문제 중에는 부분집합 합 문제, 영일 배낭 문제, 웹판원 문제, 엔퀸스 문제, 종료 문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영일 배낭 문제와 관련해서는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인 알고리즘 해결되지만 영일 배낭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영일 배낭을 우리가 대치적이나 분기 한정을 할 때에는 뭘 활용하냐면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를 활용하죠. 그래서 그걸 잘 섞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미난 알게 된 사실들을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썼던 고셈 알고리즘보다 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도 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쓰진 않지만 컴퓨터는 이 애를 쓰면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 한계는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보다 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교 기반은. 근데 비교 기반이 아닌 정렬 알고리즘은 뭐가 있어요? 버킷 정렬. 그리고 버킷 정렬을 우리가 또 은근히 문제 해결할 때 사용하죠. 버킷 정렬. 그 다음에 선택 문제는 시간 복잡도가 ON이고요. 그리고 전체 크기를 매우 작은 구간 나누어서 각 작은 구간에 대해서 비싼 연산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용은 ON이 돼요. 그게 바로 D세lect가 쓴 거죠. 이 D세lect는 5개씩 나눠서 5개씩을 뭐 삽입정렬로 정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비용은 ON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 개발하는 테크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원래 해당 알고리즘 설계법과는 전혀 좀 이름이 안 맞는, 뭐 동쪽 계획법 뭐 이러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버텀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거를 연구한 사람이 연구비를 소개하고 그냥 지은 이름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언어들이 다를 텐데, 만약 C++를 좋아하시면 벡터를 사용하는 법,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방법, 스트럭처 바인딩, 뭐 투플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알면은 조금 더 간결하게 코드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바는 이제 람다 표현식과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면은 또 좀 더 간결한 코드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파이썬은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 뭐 tuple comprehension 이런 거, zip, enumerate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뭐 카운터나 디폴트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언어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들을 어려움 없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큐라든지 스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반복만을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이거는 브레이크 레이블 같은 거 자바는 쓰는데 얘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모듈화해서 리턴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마다 이제 난수를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방법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정렬하는 그 방법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특히 기준들이 X축으로 정렬하고 같으면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 X, Y 구조체가 있는데 X 기준으로 정렬하고 X가 같으면 Y로 정렬해라. 그걸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렬 같은 거 잘 해야 되겠고 우선순위 큐도 다양한 기준으로 내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큐를 쓸 줄 알아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복제하는 법. 이 복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C++의 경우에는 std, move, 뭐 swap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 트리를 구현하는 그 이제 색인이 있으면 2 곱하기 i 플러스 1이 왼쪽 자식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1하면 오른쪽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이제 이진 입을 쓰고요. 완전 트리가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세그멘트 트리처럼 조금 부분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노드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열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번에 문제 중에 경로합 문제 있잖아요. 경로합. C번 문제, 경로합 문제. 그 경로합 문제를 보면은 그 노드들을 만들어서 해결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 노드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를 그냥 저장하면 이진 힙이 돼요. 그럼 이 이진 힙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을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 힙을 사용하는 걸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내가 잘 생각하고 문제 만났을 때 어떤 코너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내면 이것도 훈련이에요. 많이 하다 보면 요 문제에 숨어있는 코너 케이스가 요거겠구나. 내가 요것 때문에 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각 연산의 특성과 시간 복잡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써야 되겠고 초기화를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특히 배열 기반 자료 구조들은 그냥 0으로 용량을 0으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확보해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중간에 2배씩 늘리면서 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제이션 할 때에는 재교출의 반환값의 타입이 t이고 재교출에서 변하는 인자의 개수가 k이면은 t 타입의 k 차원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실습 시험에서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거를 또 내가 올해 처음 본 것 같은데 원래 2차원 배열이 필요하면은 벡터에 벡터를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해시맵에 해시맵을 쓰더라고.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긴 해. 해시맵에 해시맵. 그래서 A로 검색하고 그 다음에 또 B로 또 검색을 해요. 결과가 또 해시맵이니까 A, B. 그래서 그렇게도 써요. 근데 이제 이 멤버 제외할 때 중요한 거는 초기 값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건가. 초기 값을 내가 뭐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가지고 메모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볼 수 있거나 너를 저장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장해놓은 값 자체가 널일 수 있고 저장한 값 자체가 true, false이면 불 2차원 배열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0일, 마이너스 1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구조체 배열을 써가지고 해결한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가 원시 타입이 아니면 이제 그 자바나 파이썬은 복제해서 또 메모리제이션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번 한 학기 동안 배운 전체적인 내용을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향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내용들은 이제 기말 이론 시험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일 테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기말 이론은 2년치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났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 연습 문제 아까 하나 그 틀린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거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풀어본 연습 문제들을 좀 쫙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거기는 사지선다였는데 주관식으로 낼 수는 없을까 한번 보시면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그 기말 이론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